네,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감기가 온판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또 한 주간에 대한민국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들 꼭꼭꼭 다 담아서 취재 편의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간편하게 펼쳐보실 수 있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발은 좀 바꿨어요, 일정을. 예. 김종대 의원님 일정 때문에 바꿨는데요. 종창 토크 이번 주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김창수 전 통일비서관,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으세요? 저요? 네. 에너지가 넘치는데. 에너지가 전혀 넘치지 않는. 그래요? 방금 전까지는 막 수다스럽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딱 켜지니까 예, 긴장하시는. 카메라 앞에서. 네. 종창 브라더스 아니요? 네, 종창력이 없는 종창 브라더스. 종착역이 없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종기와 욕창 같아. 아니 왜 이러세요? 사나워지셨어. 네? 그러니까. 갱년기가 어디 입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 사나워지셨어? 네. 좀 꼰대스럽게 하지 마. 종기와 욕창에는 저기 종창 브라더스가 좋아. 우리가 고약, 예. 상처난데 바르는 고약 같은 아재들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용사의 길님이 사나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자아자아자님께서 와 김종대 의원님 해주셨고요. 김성규님께서 크크 하셨고요. 김성규님 맞다. 점심 안 드셨나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꼰대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금방 김종대 의원 한게 전형적인 아재 개그거든요. 아재 개그. 근데- 내 못 알아들은 거구나. 그렇지. 안 받아들었어. 예. 요즘은 아재 개그를 알아들어야지 신세대라던데. 유튜브에 그렇구나. 조회수가 폭발이에요 요즘. 아재 개그 요즘 엄청 인기래요. 그렇구나. 예. 아니 우리 중학생 딸이 있는데 아재 개그를 제일 좋아해요. 맞아, 혼자서 맞아. 엄청 좋아해요. 막 애들하고 예. 예컨대 숲에서 자라는 제일 야한 식물은 그만하시고요. 자, 진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종기와 욕창 시작하겠습니다. 매불쇼와 왜 같은 시간일까요? 헬레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매불쇼 때문에 월요일로 바꿨어요. 원래 김종대 의원이 매불쇼 화금 출연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을 고려해서 저희가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런데 2시에 매불쇼 매일 하는데 이게 딱 박아놓은 게 벌써 굉장히 도전적 시도 아닙니까? 그렇죠. 감히 매불쇼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저기 뭐 오마이 TV도 이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빈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빈 시간이 없고 아침에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있죠. 저녁에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있죠. 예. MBC에서 사는 것만 그냥. 그러니까 점심 시간 때도 다 있고 그래서 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으로 정했고 하여간 오후에 나른한 시각을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뉴스들 꺼내 드시면서 늦가을의 오후에요. 그러니까 커피 드세요? 커피가 맛있어요. 네, 스케줄이 BTS급이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바쁘시다. 하루에 일주일에 방송을 몇 개 하십니까? 아니 뭐 공중파는 한 개밖에 없고. 그래요? 그거야 뭐 장윤선 기자가 많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변두리 주접군. 변두리 깐족 주접군이라서 나는 아니 오늘 유튜브에 워딩이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우리 그런 유튜브는 아니야. 그래? 네, 좀, 조심하겠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UAE는 안 가고 사우디하고 카타르 순방길에 또 나섰는데요. 지금 사실 중동 전쟁 때문에 하루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고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굳이 우리 대통령은 왜 꼭 중동을 가야만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지금 입이 풀린 김종대 의원 먼저 말씀. 먼저부터 입이 풀린 김종대 의원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이 건은 진짜 웃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전 굉장히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나라가 특히 문제인데 10월 7일 날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전쟁이라고.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기 공교롭게도 사우디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지선언을 했고 저기 카타르는 아예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금 미국이 이 전쟁 초기에 뒤로 넘어질 뻔한 사건이 바로 카타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설 수 있냐. 사실은 친미 국가인데도. 그리고 알다시피 알자지라라는 방송이 있어요. 있죠. 거기가 이제 카타르 정부가 세운 언론인데 최근에 이제 독립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방의 의심을 사는 거는 우리는 신선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서방의 시각으로는 반유대주의, 반미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냐, 친하마스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하마스 수뇌부가 마침 카타르 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평시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가지고 이제 뭐 경제 지금 카타르에 하마스 수뇌부도 와 있고 우리 대통령도 지금 조금 있으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만나나? 아니 그러니까 카타르는 원래 네. 카타르가 그동안에 중동 여러 국가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예. 카타르에는 하마스의 일종의 뭐 정치 대표부 같은 게 거의 원래 사무실이 있어요. 대표부가 예. 뉴욕처럼. 뭐 그런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중동 평화를 얘기한다는 건데 지금 중동 평화에 대해 아무 입장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숄츠 총리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아주 기념비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거부했지만은 지상군 투입 중지하고 휴전하라고 압박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독일은 유대인에 대해 엄연히 가해국이다. 그러나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네. 나라로서 우리는 이 말을 꼭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굉장히 그 강곡하게 네. 또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평화를 위해서 간 거고 우리는 돈 벌러 간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돈 벌러 갔. 예. 돈 경제 벌러 세이즈 가는데 외교. 사실은 돈 버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사우디가 강력히 요구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간 건데. 작년엔 재작년 그 나토 정상회의하러 그 유럽에 갔을 때 내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네. 한국에는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게 가장 짜증스럽다. 이런 게 외신에 났거든요. 네. 그냥 같은 맥락으로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중동에서는 거의 뭐 듣도 보도 못한 문명의 위기, 어떤 인간성의 위기가 그러니까요. 펼쳐지는 지옥의 묵시록 같은 장면을 마주하고 그 와중에 어떤 그 저기 에너지 또 저기 바이오 그다음에 수소 뭐 네옴시티 건설 이런 네. 부분을 협의하러 갔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이거는 지금 시기부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많다. 예, 그런 걸 뭐라고 보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창수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죠. 그런데 이제 외교 일정이 일찍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취소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우디하고 네.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이고 그리고 옛날 건설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우디하고의 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빈살만 총리가 뭐 4월 달인 거 왔었잖아요. 그렇죠. 답방.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백보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예.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 잘 말씀한 것처럼 엄청 끔찍한 상황이고 세계인들이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또 팔레스타인이 겪은 참극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희생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게 불가피했다 한다면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한 이 메시지를 내고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거 기대하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정대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아주 적절한 메시지 내고 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스탠스 아주 잘 잡는 거 기대해요? 아니 뭐 오히려 사고 난 측이 기원할 뿐이지 그걸까지 바랍니까? 셋이 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우디 뭐 2030 네. 계획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메가 맞아요. 가지고 예. 네옴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홍해대교 놓는 거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연히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 이 그거를 와중에 협의할 수 있느냐 하면 네옴시티가 어디냐면은 네. 사우디
서북부 네.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인접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네. 네옴시티가 유지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우디도 이것 때문에 지금 바짝 쫄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뭔가 아니 네. 그냥 그런 정세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옴시티 투자하기로 옛날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뭐 우리가 그 투자하기로 한 게 지금 사우디하고 협의하고 한 게 그 5대 프로젝트 중에 네. 그 이스라엘 남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 홍해로 연결돼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그 타란 해협이 있습니다. 타란. 약 한 14km 정도의 폭이 굉장히 좁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바다로 이쪽으로 연결돼 있는 곳은 그 타란 해협을 통해 가지고 홍해로 해서 인도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바다로 연결된 지점입니다. 네. 근데 3차 중동 전쟁하고 4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가 이 타란 해협을 봉쇄해 버리는 바람에 네. 거기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이집트의 수에즈 반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걸 봉쇄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또 중동 전쟁의 발단이 됐는데 거기를 이제 대교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대교 놓는데 우리가 또 다리 잘 만드니까 다리 잘 만들죠. 네, 뭐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네, 이스라엘 남쪽으로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그 이집트하고 연결시키는 다리인데 이 난리통에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뭐 불가피하게 외교적으로 이걸 잡혀진 일정 취소할 수 없었단다면은 협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정을 해야죠. 네.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이 전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줘야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창극에 대해서 네. 분단 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국가 대통령으로서 전쟁이 창극에 대해서 말하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휴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예. 그다음에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그런 예. 메시지를 계속 내주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예. 역시 품격 높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구나 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김정수 의원 기대 못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제사회 흐름과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읽는 눈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국적 시각에서 일단 가서 세일즈 외교해, 그래야지 국민들이 좋아해,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 그러니까 일단 가서 뭐라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혹여라도 비판받을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 없다. 근데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시위가 막 격화하고 있잖아요. 뭐 영국에서도 그렇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막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또 그렇게 또 국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나라 사정에 우리나라가 워낙 시위는 일부 네? 있죠. 일부는 하긴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10만이 런던에서 10만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제일 큰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오래 가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뭐 당장 뭐 지상군이 들어간다 만다 이제 계속 그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 전쟁은 계속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종대 의원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체 전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3단계 전쟁 네. 목표라 그래서 공습, 그다음에 지상군 투입, 세 번째 새로운 어떤 안보 질서, 안보 체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까지 이렇게 3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그 미국의 전쟁 연구소의 전쟁 계획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네. 이걸 좀 면밀하게 매일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 계속 지금 공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육군 참모총장이 공습을 더 강화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가자시티에 진입해서 시가전이 벌어졌을 때 상당한 이스라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우선 사방에 깔려 있는 부비 출해, 또 거기 주민들까지 이제 하마스와 저기 사실상 융합돼 있는 상태에서 자살 폭탄 테러. 그 다음에 그 터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미로에서의 일단 그 어떤 시가전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완전히 그 이스라엘군이 가가지고 자유롭게 지상 작전을 할 때까지 공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갈 데 없는 가자시티에 그 주민들을 가둬놓고 일단 남부로 피하라 그랬지만 안 피한 사람들이 반이거든요. 못 간 거 아니에요? 가봐야 60만 명은 피난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 저항 의지를 말살해 놓고 그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그러려면 공습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전략 폭격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윈스턴 처칠이 처음 주장해가지고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그 가세해서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항공 그 폭격 이 전략 폭격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전략 폭격을 할 때 미영의 계산은 이렇게 하면은 전쟁 의지가 완전히 꺾일 것이다. 이제는 뭐 전쟁할 엄두조차 못 낼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폭격으로 그 드레스덴을 폭격할 때 그가 유럽에서 가장 서유럽에서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목조 건물을 다 태워서 6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쿄 공습에는 또 한 번 공습했을 때 10만 명 가량 사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런 융단 폭격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스라엘형 참수 작전. 어떤 의심되는 지역을 정밀하게 계속 부순다. 마치 어떤 그 살충제 뿌리면서 이렇게 벌레 잡듯이. 개토? 이런 식의 개토처럼 개토가 돼 있고 이미 개토고 이미 개토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항 의지가 꺾일 때까지 일단은 거의 초토화 수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항 의지가 꺾이겠느냐는 거죠. 2차 대전 때도 지금보다 더한 전략 폭격에도 안 꺾였습니다. 인류가 가장 오산이 이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패면 꺾일 거라고 본 게 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폭격이 필요해요. 강철 같은 의지로 더 세죠. 이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사실 반대하는 그 전쟁입니다. 이게 이런 양상은 하지 말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전혀 꺾이지가 않고 단지 미국이나 국제 여론을 의식하는 건 아직까지 지상군 투입을 안 했다. 요거 하나예요. 아니 요거 하나지. 계속 폭격은 이루어지고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75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중동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 논의했는데 미국 거부로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김창수 비서관님께 제가 이거 꼭 여쭤보고 미국 전문가니까 도대체 그 린다 토마스인가요? 그 주 유엔 미국대에서 손 번쩍 들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래도 되나? 우리 가치 외교해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휴전에 반대하는 거냐?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자위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들이 석기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가자가? 미국은 일단은 저 중재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중재 능력. 이번에 바이든 가가지고 중재 능력이 없다는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무장관 블링컨 가가지고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 미국이 지금 중재 능력이 없는 거는 두 가지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미국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사실은 그동안에 중동에서 이란도 이란 혁명 일어나졌네. 이란에 대해서 지원하고 사우디 지원하고 이스라엘 지원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랍 쪽에서는 미국이 중동 분쟁에 배후에 있는 한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난 몰라라 하고 손 털고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냥 미국이 이제 오바마 때부터 표본 아시아 그래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미국이 없는 상태 속에서 경제개발 계획도 독자적으로 하고 그래서 중국이 중재해가지고 이란하고도 뭔가 좀 협력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중재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중재자의 기본 덕목이라든가 자격은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동에서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바이든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이든 이스라엘 갔을 때 그날 밤에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그 병원 폭격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 그 병원 폭격에 대해서 바이든이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 타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네타냐후 만나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거 아니다는 아니다. 식으로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저는 무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중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가서 그거 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리면은 당연히 아랍 국가들은 다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블링컨도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블링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다. 아니 블링컨이 유대인인 거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방선했는데 블링컨도 유대인이고 샬리반도 유대인이고 미국의 유대인들 많이 있고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세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아랍 국가들이 미국은 블링컨은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런 발언들, 블링컨의 발언들, 외교 행보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 중재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상당히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권을 이야기하면 자유권을 이야기하면서 또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유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도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공격 당한 것만큼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자유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마스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하고 전쟁은 이미 지금이 한 번이 아니고 이미 네 차례입니다. 이번이 큰 전쟁만 4차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자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에 지하 터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들어가면은 그 민간인 피해도 있고 민간인하고 하마스하고 뒤섞여 있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 피해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습을. 김종대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공습을 강화하면 할수록 어쨌든 아랍 국가들의 반발은 더 세지고 이 전쟁은 그냥 그 휴전이 아니라 확전일로로 가는 거고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미국도 중재를 못하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난 주말에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알 아사흐 거기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가 드론 공격을 시작했어요. 물론 산발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신호는 나타났습니다. 드론 3대가 공군기지 안으로 날라왔고 그 다음에 서한 지역에서 서한지구 그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서 서한지구. 시위대 4명을 또 사살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점점 사실은 뭐 거의 어떤 시민들의 약간의 좀 과격한 시위 여기에 실제 발포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쪽에서 그 레바논 쪽에서 로켓포가 지금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보복 공습으로 또 사람이 사망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 쪽에서 예멘의 후티 방군이 발사한 드론 후티 방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순항 미사일하고 드론을 미국의 구축함이 요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어디로 날려오려는 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디로 날려보내는 그런데 중간에 바로 인터셉 요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산이 됐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게 횟수가 증가하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이미 그 사흘 전 대비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 수량이 470% 증가했습니다. 470%? 예, 4배, 4.7배가 증가했고. 그런데 이거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뒤로 그 전부 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슬람 지하드 쪽도 수상합니다. 지하드. 그게 이제 이집트 쪽에 거의 분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본격적인 확전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산발적인 이렇게 신호 보내기, 싸움 걸기, 예, 이거는 이미 전역으로 확산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미 그 드론 요격한 거는 이라크에서 지중해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고비인데 네.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더 강화하고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자 쪽에서의 이제 출구가 막혀 있다고 봤을 때는 중동 평화 협상을 열기 위해서라도 소위 이슬람의 무장 단체들이 다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평화 협상 내지는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은 예. 계속 이제 국지적인 예. 어떤 그 공세를 가하는 쪽으로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 협상의 주체는 중동끼리 미국?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네. 가자 지구를 넘어 중동 전체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 네옴시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평화가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자 회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일단 중동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성과 없이 끝났어요. 네, 그랬죠. 성명서를 채택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어떤 중동에서의 그 아랍 정상들이 일단은 어떤 모여가지고 어떤 평화에 대한 협상안 요구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뭐 평화회의 열었는데 이란도 참석 안 하고 이스라엘도 참석 안 했어요. 이렇게 돼가 보니까 이제 아무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속적 압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어쩌면 전략적으로 이란이 그걸 노리고 계속 시아파 무장 단체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일에 이번 주에 잘못 관리하면 다음 주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해진다고 보세요? 아니 일단 네. 이스라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냐? 지금은 가자지구 하나잖아요. 네. 남부잖아. 네. 근데 북부에 헤즈볼라가 있죠. 네. 근데 여태 중동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벌써 이스라엘 장비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1,040억 달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바이든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방위산업체 쪽에 생산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연락이 다 갔대요. 그건 아마도 포탄, 요격 미사일, 아이언돔도 추가 생산하고 어쩌면 지상 장비까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커지는 거죠.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중재자로서의 실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됐든 헤게모니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평화협상의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중동도 미국의 중동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귀착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놓쳐버린, 그리고 사실상 방치해버린 그 결과가 낳은 오늘의 사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지, 김창수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이 과거에 이제 중동에 개입을 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오바마 정부 때부터 네. 이른바 이제 그 피보트 아시아 그래가지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집중시켰던 거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항했던 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었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냥 중국 견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대로 좀 계승하고 있었던 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어떤 그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을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잃었다. 성실하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동에서의 어떤 전쟁만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고 그 네. 평화를 위한 노력들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제 이집트를 맹주로 한 네. 중동 국가들이 있었던 거고 그 중동 국가들 이집트하고 미국하고 이제 캠프 데이비드 네. 1978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슬로 평화회담을 또 그것도 캠프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오슬로는 오슬로에서 이제 협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세명은 이제 데이비드에서 한 거였지만은 오슬로 협정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는 거였고 이것도 이제 중재를 미국이 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하고 그 그때 이후에 빌 이제 클린턴. 빌 클린턴, 빌 트럼프 그러니까 중동 평화협정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캠프 데이비드 중동 평화협정은 카터 대통령, 그다음에 오슬로 협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에 일단 협상을 만들었고 그 협상은 굉장히 훌륭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보통 중동 상황을 보면은 하느님이 와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수천 년의 역사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중동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오슬로 협정 같은 것들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재를 했던 게 또 미국이 또 그 중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이집트에 1차적으로는 양국에 모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 감정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정전으로 나가는 휴전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하여 또 중국이 또 과거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중국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나간 그 공백 속에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그 협력을 또 중국이 중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 그리고 책임 있는 나라들 유럽 나라들 책임 있죠 다. 원래 이 분쟁의 씨를 뿌린 게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주변 국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저는 중동 평화를 위한 중동 평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사태가 심각한 게 네. 제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보는데 네. 지금 네타냐후가 지난주에 3단계 그 전쟁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장벽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벽에서 가자 지구 안쪽으로 네. 500m 내지 1000m의 추가적 완충 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완충.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지뢰지대를 만든다든가 추가 철조망이 설치된다든가 해서 아예 장벽 자체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네. 우리 DMZ 같은 그런 완충지대를 역할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 그러지 않아도 좁아 터진 가자의 네, 그 주거 지역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 세종시만한 면적에 220만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인구 밀도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가자 안쪽으로 더. 그러면 농사도 못 짓고 주거도 못 해요. 그러면은 이 가자의 면적은 거의 한 20%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어요. 그냥 완충지대를 만든다 그랬는데 저기 이스라엘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가자지구 바깥쪽으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 안쪽으로 밀어버려라. 이래가지고 그걸 네타냐후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세계 중동 평화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협상과 휴전에 대한 요구와는 별개로 이렇게 되면 휴전이 돼도 네. 이거는 이제 220만의 그 높은 인구 밀도가 아니 근데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 되는 거예요. 와. 그 일단은 국제적으로 압력을 계속 진짜. 넣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이제 여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완충지대 설치하는 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소중한 완충지대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완전히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이 완충지대는 굉장히 중동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913년도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나이 협상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시나이 협상이라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가는데요. 그 핵심적인 안이 뭐였냐면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거였어요. 네. 완충지대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시나이 반도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거였고
이집트는 그러면은 니들이 점거했던 시나이바 땅 돌려달라니까 그럼 땅은 돌려주고 거기 완충지대를 설치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상상력에 발휘한 굉장히 훌륭한 협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어떤 그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지대 설치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김정대 의원이 완충지대를 그 장벽 안쪽에 시나이반도 안쪽에다 설치하면은 그거는 무슨 그게 협상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주변 국들이 모여서 양쪽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장벽을 중간선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지 이 완충지대가 중재하는 의미가 있는 완충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남북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네. 완충지대를 뭐 북으로 몇, 남으로 몇 이런 걸 정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강압적으로 야 니네 밀어 그러면 쫙 밀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스라엘 여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 국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네타냐후가 국제사회하고 협상할 만한 걸 만든다 한들 국내 정치에서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극우가 20년째 집권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 2006년에 헤즈볼라하고 전쟁할 때도 전쟁의 성과가 좀 분명치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총리를 날려버린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꾸 정상국가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안보 정책이란 게 없어. 네. 국방 정책이란 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생존 전략만 있을 뿐이에요. 공격을 받았을 때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게 하나의 어떤 국민 정신을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나라가 어떤 무언가 작은 공격에도 극단적 대응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의 어떤 근본주의적 사고가 네. 주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안도 지지를 받는 거고 또 이걸 미흡하게 하니까 의회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안을 그렇게 확정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중동도 중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방치한 데 대한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핵. 이 문제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벌써 37분 지나고 있어가지고 중동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국내적인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1시간 정도 대담을 나눴다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19일 밝혔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났죠. 우리 괜찮은 거죠? 우리 전쟁 안 나는 거죠? 믿어도 되는 거죠? 한반도 전문가. 아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보다 더 오랫동안 평화운동을 해온 김창수 비서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우리가 지켜봤고 또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이게 우리의 무조건 대원칙, 대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탄약을 제공해 주는 그 문제에만 우리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지원해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계속 흘러간다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국제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탄약 제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을 경우, 러시아에 제공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러시아의 탄약 거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미국 시각을 반영해가지고 탄약 제공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약 제공 문제도 중요하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럼 북한하고 러시아는 한미일이 새로운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발을 맞춰가지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도 지금 새로운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김정은이 러시아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라브로프 갔을 때도 그렇고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전략적 관계를 발전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한하고 러시아는 공동 행동을 하겠다. 계속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 때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그 자동 개입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침략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거 있는데. 이거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미 간에? 우리는 사실은 한미 간에 엄격하게 말하면 자동 개입 조항은 아니고 상호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소수교 이후에 탈영진 이후에 그게 사실상 사문화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2000년대 초반에 북러 협정을 맺는데, 네. 근데 뭐 서로 그냥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뭐 상호 승인을 한다, 상호 절차에 따른다 이런 것도 없이 서로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애매하게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북러 간의 새로운 어떤 그 군사 동맹에 준하는 것들을 지금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뭐 서명한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탄핵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하고 이 군사 협력이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당연히 이제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우리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중국은 지금 몸살이고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떤 입장? 근데 예. 이게 중동 사태가 변수가 된 이유가 예. 지난 주말에 뉴욕 타임즈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은 세계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세계의 전쟁. 두 개의 전쟁도 못 치러요. 두 개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인데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 이야기할 때 두 개의 전쟁이라는 것은 저기 유럽하고 중동, 유럽하고 동북아.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의 무대에 그러니까 놓고 여기를 하나의 2차 대전 때 같이. 2차 대전 때 같이. 근데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뉴욕 타임즈 논조는 중동 사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대만 사태가 터졌을 대만?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이 그 이 사태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을 더욱 더 크게 느끼면은 대만이 위험해진다는 그게 실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만에서 곧 터진다, 곧 터진다 기우제를 지낸 게 미국의 강경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 사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있다고 느끼고 북중러에 있어가지고 네. 어떤 그 모종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만 해협이나 인도 태평양에 다 집중할 수가 없으니 한국 일본의 역할을 더 저기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죠. 어허. 예를 들면 네. 그 원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은 최초의 이니셔티브는 뭐냐면은 대만 사태에 한미일 삼국의 공동 비상 대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엔사가 좀 수상해요. 그 회원국도 아닌 독일 장교가 와 있고 이태리 장교가 와 있고. 아 여기 유엔사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 나토하고 연결을 아주 강하게 지는 유엔사가 어떤 그 나토와 연결되는 국제 안보 기구로 돌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기 대만 사태 비상 계획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폴 럭커메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저기 세워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 저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얘기했고 네. 작년에 그 발언은 뭐냐면은 그 저기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는 그 한반도 방위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마치 한미연합지휘기구가 네. 대만 사태의 후방 지원 사령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암시했다고요. 그 전임자 빈센트 브룩스하고 둘이 스테레오로 틀어대고 있어요. 저는 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간의 대만에 관한 논의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이런 것들이 그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대치선이 단층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이런 어떤 공조 체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러와
더 밀착할 수 밀착되거나 있는 공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가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하는 게 아주 미묘하지만은 이번에 중동 사태로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미일 대 북중러가 빨라질 수 있다. 예, 예. 그런 어떤 힘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꾸 네트워크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 동원 체제를 자꾸 발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군이 제일 기묘한 전략입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제일 완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일단 우리 한미 연합방위 동맹 체제의 그 역할을 광역화하면서 주변으로 광역화하면서 북한 문제는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 네. 좀 지역 차원의 어떤 임무 쪽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군의 임무가 북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방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제일 한국에 인상 깊게 보는 대목이 뭐냐면은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해군 예. 수상함 전력을 왕창 증가시켜 놓은 걸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더라고. 그 활용 가치가 높은 거죠. 해군의 활용 가치가 높다. 네, 네. 근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욕 타임스에서는 세계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 아니에요?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한미를 실제로 중군사 중군사- 동맹 쪽으로 강화해서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억제력을 발휘해야 된다. 네. 결국은 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연결이 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동맹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야욕을 그렇죠. 버리지 않고 있고 우리 아- 침탈했던 과거에 대해서 네. 예, 그정 과거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시 침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은 이미 구축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의했던 거는 그건 사실상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의 스탠스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일 삼각 동맹 대 이제 북중러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가는 거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국가적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스탠스를 신중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만약에 북중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같이 엮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나라이고 북한은 뭐 원래부터 그냥 국제사회에서 다 뭐 따당한 나라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명색이 그래도 자기가 미국하고 상대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겠다는 나라인데 러시아하고 북한 같이 국제적으로 따당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엮이면은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예. 이제 중국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했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10월 17일부터인가 또 저기 중국에서 이른바 이제 시진핑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1대1로 1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푸틴을 초청했거든요. 시진핑 먼저 연설하고 푸틴이 이제 두 번째 연설했습니다만은 중국이 푸틴을 초청해가지고도 그 1대1로라든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경제 협력 이외의 영역에서는 푸틴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놓고 뭘 좀 이렇게 밝히지 않는 그러면서 그 스탠스를 굉장히 톤 다운 시키려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한미일이 삼각이 엮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대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자적으로 북중러하고 또 얽히는 것들이 밖으로 표면화게 되지 않는 그런 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아에서 이제 금방 이제 김정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온갖 국제적인 분쟁에 자기 역량을 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얼마 전에 바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한미일 삼자 간의 공군 공군을 하고 훈련도 있죠. 네. 공군 훈련을 하고 있으면 공중에서는 네. 그냥 뭐 한반도 상공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그냥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버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삼각 공군 훈련을 하면 중국은 완전히 또 비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역할이 한미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뭔가를 조정해 되려고 하는 틈을 타서 중국은 또 자신의 어떤 군사적 또는 국가적 역할을 동북아에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동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분명히 동북아에서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체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네. 그 위기 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중동 사태는 그런 인식에 더 위기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근데 내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 프레스 버그스텐 네. 이 사람이 카터 행정부 시설 국제 담당 차관보 국무부에서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그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암 환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암 환자. 암 환자가 일단은 부정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분노하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타협 적응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우울하고 마지막에는 수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부정을 하고 분노한 단계까지 갔다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그랬다 세 번째 단계 이제 타협적 대처 내지 단계. 타협. 최근에 요리로 3단계로 갔다는 거야. 아, 근데 중동 사태가 더 확산되고 우크라이나가 불리합니다 지금. 러시아 전황이. 겨울로 갈수록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 단계가 우울 단계고. 미국의 우울증 단계. 세계 분쟁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없다. 다 책임을 질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할 수가 없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이 수용 단계인데 G0 사회. 예. 그 G2도 아니고 G1도 아니고. G0. 근데 G0 이제 패권국이 없는 세계 질서. 예. 이걸 이제 뉴욕 타임즈는 다극 시대가 왔다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스테이블한 네. 지제로냐, 언스테이블한 지제로냐. 그러니까 안정된 지제로냐, 네. 불안정한 지제로냐. 당연히 불안정한 지제로가 되겠죠. 근데 처음엔 불안정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안정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이 되게 싸우는 영역이에요. 제가 뭐 지금. 결론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공백은 이제 그 위기 의식으로 미국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암 환자의 이제 세 번째로 일단 중국하고는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네. 미국도. 그래서 지금 미 상원의원 대표단이 지난주에 가서 시진핑의 사절단이 갔어요. 예. 거기서 시진핑이 상원의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야 될 이유는 1000가지가 넘는다. 1000가지. 이러면서 강력히 공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보면은 중국 얘기는 항상 미국으로 윈윈 하자는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 미국 답변은 무슨 소리야? 내가 윈이고 넌 루저야. 그렇지.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예. 루저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타협 논리가 나온 거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암 환자 3단계요 지금. 예, 정신적 암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동 사태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스테이블한 지제로 사회 쪽으로 가는. 예. 이러면서 미국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할 메시지지.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본 세계는 자기 예상하고는 다 빛나. 윤 대통령은 이제 불안정한 세계로 세계관. 간다고 보고 미국에 계속- 줄쓴 건데 그렇죠.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데 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지금. 예. 있긴 자, 있는 그러면 지금 53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댓글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김종대 님은 국방장관이다. 저런 분이 국방장관 해야 돼. 내가 한두 번 들어본 소리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7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7년 전부터 종창 토크 시작할 때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에서 김종대는 국방장관, 김창수는 통일장관. 시키고야 만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 대통령 해 그럼.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섀도우 캐비넷을 열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쨌든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지금 뭐 전쟁이 2개 거기다가 3개까지 대만까지 터지게 되면 뭐 한국군이 제일 먼저 나서서 출격해야 되는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창수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관님이라고 그럴까 그냥 김창수 장관님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근데 적을 만들어. 아니 그리고 무슨 뭐 다 비서관님을 밀사로 평양에 보내줬는데 평양에 많이 갔다. 와 지금 거의 아까 2,000분이 넘게 동접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펼친 가치 외교, 네. 진영 외교 이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꾸고
외교 영역에서는 그런 흑과 백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영역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색지대 안에서의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외교는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손해는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왼발로 중심에 딱 두고 오른발은 우리 이익이 되는 곳을 다 향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피벗 외교가 돼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외교는 피벗 외교가 아니라 석고 외교죠. 석고. 완전히 굳어 있는 외교입니다. 융통성, 유연성이는 하나도 없고 흑과 백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국제정세 흐름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대전환, 대수술을 가져와야지 그나마 우리가 미래를 조금 내려나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전반적으로. 근데 외교부터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아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지금 네. 9.19 군사합의 무력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네. 쑥 들어갔네. 예. 그게 언제 쑥 들어갔느냐? 예. 대통령이 소모적 이념 논쟁 하지 말고 민생이나 챙기라 그럴 때부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실제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조중동도 안 쓰네요. 안 쓴다니까. 예. 저기 멋 모르는 저 자유통일당인가 뭔가 거기 플래카드만 걸려 있어 지금. 플래카드 빨리 내려야 되겠다. 예. 눈치껏 좀 살아. 왜 그렇게 느려? 대통령이 변했잖아. 그랬는데 예. 여기서 지금 내가 보고는 전국은 뭐냐면은 김한길, 이뇨한 투톱 체제로 간다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치를 때 김종인, 이수혁, 이준석,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좀 이따 나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상돈 등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개혁 세력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나중에 다 팽팽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네. 대북 그 화해 협력을 또 주장한다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예.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북한 자주 다니고 의료 결핵 지원. 환자 의료 지원, 뭐 어린이 그거 많이 지원 하죠. 많이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서슬퍼름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양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라이트 훅이 빗나가니까 레프트 훅을 한번 좀 해서 원투 펀치를 갖추고 싶은 거야. 이거 욕심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멋모르고 지금 육사 홍범도 뭐 독립영웅실 네.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긴 해요. 브레이크는 안 걸리고 있지만 예. 그래도 저 플랫폼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뀐다. 그런 거 다 제자리로 갈 내가 거다. 보기에는 이래요. 예. 이제 와가지고 탈중국 선언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예, 했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내가 보기엔 있어 보이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특히 그 인요한이 술을 잘 먹어요. 예? 이뇨한 교수님이 교수가, 술을 잘 드세요? 말술이에요. 말술이 어떻게 알아요? 나 술 많이 먹었어요. 같이? 같이. 어. 그 양반한테 잡히면 자정까지 집에 못 간다고. 말술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안 먹지만. 예. 그랬는데 또 먹어 그 사람은. 예. 그게 윤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다. 이래서 예. 그때 이 외교에 대해서 뭐 이게 혁신위원장이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저기 조금 약간 분위기 전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네. 김종대 의원님은 정말 전 세계를 늘 밤새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중동 갔다, 미국 갔다, 유럽 갔다, 아니 한반도 그거 다 왔다가 구라야. 실제로는 안 다니고 원래 중국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중국에 대해 더 잘 알아.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이 와 지금 2,064명, 아까 2,100명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저 교수님하고 그 비서관님 앞에 2,000분이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불쇼 안 가고 일로 온 게 어디요? 그러니까 매불쇼 내일 갈 거잖아요. 2만 명의 가치가 넘는 겁니다. 2만 명의 가치가 넘는다. 매불쇼 오마이TV 지금 다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일단 박수 한번 치세요. 거기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매우 우울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는 계속된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